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위험한 저주였을까요? 1478년 성종의 아들로 태어난 한 왕자. 총명하다는 평가 속에서 자랐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훈계보다 특권이었고 절제보다 면책이었습니다. 그는 법 위에 있었고 예법 밖에 있었으며 누구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습니다. 찻배와 어울리고 종들은 백성을 때렸으며 궁궐의 기강은 그의 방종 속에서 무너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성군 이순. 연산군이 끝까지 비호했던 왕자, 그리고 특권이 한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름. 이 이야기는 한 왕자의 타락이 아니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만들어낸 비극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조선 왕실이 숨기고 싶었던 가장 불편한 왕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478년 조선 제구대왕 성종의 호궁숙의 하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개성군 이순입니다. 성종의 둘째 아들이자 서자 중에서는 첫째였던 그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척자가 아니었기에 왕이 계승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왕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그에게 막대한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개성군이라는 봉호는 경상도 창녕에 있었던 옛 고을인 개성, 현재의 경상남도 창녕군 개성면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자는 수견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개성군은 총명하고 영특한 아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왕족 자제들이 받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밝은 미래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그가 성인이 되면서 점차 실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개성군이 성인이 된 후 그의 성품은 어린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들은 그가 거만하고 포악한 성격을 지녔으며 왕족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완전히 저버렸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가 시중잡배들과 어울려 다니며 나쁜 짓을 일삼았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 왕족이라면 마땅히 유학을 공부하고 덕을 쌓으며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성균관에서 학문을 익히고 경연에 참석하며 선비들과 교류하는 것이 왕족의 올바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성군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학문보다는 유흥을, 선비보다는 잡배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당시 한양거리를 배회하며 온갖 소란을 피우는 무례배들, 도박과 싸움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건달들이 바로 개성군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왕족의 권세를 등에 업은 이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졌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성군의 종들까지도 주인의 권세를 믿고 함부로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주인이 바르지 못하면 그 집안 전체가 문란해지는 법입니다. 개성군의 종들은 유생들을 함부로 구타했습니다. 유생은 조선 사회에서 미래의 관리이자 학문을 하는 선비로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한낱 종들이 유생을 때렸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형조의 하인들을 개성군의 집안에 가두었다는 사실입니다. 형조는 조선의 사법기관으로 형벌과 소송을 담당하는 육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형조의 관리들을 사적으로 감금했다는 것은 국가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행을 넘어 반역에 가까운 행위였지만 개성군은 자신이 왕족이라는 사실을 믿고 거리낌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연산군 2년 3월 24일의 기록은 개성군의 오만함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종부시에서 개성군이 까닭없이 취약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왕족 자제들은 정기적으로 학문을 배워야 했는데 개성군은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종부시의 직장 이분이 직접 개성군의 집에 찾아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개성군이 나온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관대 측간모와 의복을 제대로 갖춰 입지도 않은 채 신발만 신고 거만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복식은 단순한 옷차림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과 예의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왕이 보낸 사람을 맞이할 때는 반드시 의관을 정제해야 했습니다. 이는 왕에 대한 예의자 국가 질서에 대한 존중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개성군은 마치 하찮은 손님이나 맞이하듯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나타난 것입니다. 승지들은 연산군에게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소문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물으신 것은 종친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개성군이 마땅히 관대를 제대로 하고 나와 맞이해야 할 터인데 소홀하고 거만하여 이처럼 불공하니 신하된 예가 없습니다. 문책하소서.
이 사건은 개성군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왕족으로서의 체면과 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편의와 기분만을 따랐던 것입니다. 학문을 배우는 것도 귀찮아하고 왕명을 전하는 사람을 맞이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예치를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왕족은 일반 백성보다 더 엄격한 예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성군은 이런 기본적인 예법조차 무시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헌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병을 핑계로 나타나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연산군 2년 1월 2일의 기록을 보면 개성군이 삭제의 헌관으로 지정되었는데 병을 핑계로 향축을 받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제사는 국가의 중요한 의례였고 헌관으로 지정되었다면 반드시 참석해야 했습니다. 연산군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개성군의 병이 그리 대단하지 않은데도 향을 받지 않으니 심히 불가하다. 하지만 연산군은 동시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무른 나무는 반드시 북돋우고 가꾸어 주어야만 잘 자라는 법인데 개성군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모두 교만하고 어리석은 종들 뿐이니 누가 그 옳지 않은 것을 바로잡으랴. 이 말은 개성군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를 넘어 그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이기도 했음을 보여줍니다. 왕족이라는 특권적 지위 때문에 감히 충원하는 사람이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해도 개성군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변에는 오직 그의 비위를 맞추고 권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모여들었습니다. 개성군의 이러한 행태는 조정 신료들 사이에서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라면 젊은 혈기로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개성군의 문제는 계속 반복되었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신료들은 여러 차례 탄핵 상소를 올렸지만 연산군의 비호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는 조선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왕족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국가의 기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족의 종들에게조차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고 유생들은 학문을 닦다가 개성군의 종들에게 구타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개성군의 행실은 단순히 한 개인의 타락이 아니라 조선 사회 전체의 기강을 흔드는 문제였습니다. 그의 오만함과 방종함은 왕족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나아가 왕실의 권위까지 훼손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계속해서 개성군을 비호했고 이는 결국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개성군이 종부시 제조직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종부시는 종친들의 행실을 규찰하고 기강을 바로잡는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왕족들의 감독관 역할을 하는 곳이었는데 정작 그 책임자인 개성군 자신의 행실이 가장 문제였던 것입니다. 연산군 8년 12월 10일 대사원 민의는 이렇게 간언했습니다. 종부시는 종친들을 규찰하는 곳인데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어찌 아랫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개성군 수는 법을 범한 일이 매우 많으므로 본시의 제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바꾸기를 청합니다. 다음 날인 12월 13일 민의는 다시 한번 상소를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개성군이 형조의 하인을 함부로 가두었으므로 신등이 국문하기를 청했는데 전하께서 종친이라 하여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국문을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종부시는 종친들을 통솔하여 다스리는 곳인데 이 수는 제조에 아주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조정 신료들은 반복적으로 개성군의 부적절함을 지적했지만 연산군은 그를 계속 비호했습니다. 연산군과 개성군의 관계, 그리고 연산군이 왜 그토록 개성군을 두둔했는지는 당시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개성군의 문제는 단순히 폭력적이고 오만한 태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지나친 여색, 즉 여자에 대한 탐닉이었습니다. 왕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정절과 품위를 완전히 저버린 채 개성군은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개성군이 주로 어울렸던 여인들은 궁궐에 머물던 기생들, 이른바 흥청들이었습니다. 흥청이란 연산군 시대에 등장한 특수한 집단으로 전국 각지에서 선발되어 궁궐로 올라온 기생들을 말합니다. 연산군은 폭정의 상징적인 군주였지만 동시에 향락에 빠진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흥을 위해 전국 팔도에서 미모가 뛰어난 기생들을 선발하여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들은 흥청망청이라는 말의 어원이 된 존재들로 흥청, 망청, 광청, 가흥청 등으로 불렸습니다.
흥청망청이란 말이 오늘날까지 질서 없이 함부로 낭비하거나 행동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도 바로 이 시대의 퇴폐와 방종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흥청들은 명목상 왕을 위한 존재였지만 실제로는 왕족과 권력자들의 유흥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궁궐 안에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었고 이들은 그곳에서 음악과 춤을 연습하며 왕과 왕족들의 부름을 기다렸습니다. 개성군은 바로 이 흥청들과 자주 어울리며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산군 11년, 즉 1505년 5월 7일의 기록은 개성군의 여색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흥청 일소류가 개성군과 간통한 일을 곧 승복하지 않다가 형세가 숨길 수 없게 되어서야 스스로 고하였으니 가두고 국문하라. 일소류라는 가흥청, 즉 흥청 중에서도 특별한 지위를 가진 기생이 개성군과 간통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남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흥청들은 명목상 왕을 위한 존재였고 왕의 소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왕족이라 해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일소류가 처음에는 이 사실을 승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족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형세가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신이 되었든 소문이 퍼졌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스스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발각되자 연산군은 일소류를 가두고 국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처벌의 대상이 일소류였지 개성군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간통은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죄임에도 불구하고 왕족인 개성군은 비호받고 여인만이 처벌받는 모습은 당시의 불공정한 권력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일소류 사건은 단순히 개성군 개인의 비행을 넘어 당시 궁중 기강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왕의 흥청과 왕족이 간통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왕에 대한 불경이자 왕실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 시대의 궁궐은 이미 정상적인 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 자신이 향락에 빠져 있었고 그 주변의 왕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성군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더욱 대담하게 일탈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흥청들과의 관계는 일소류 한 사람에 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록에 기록된 것은 발각된 사건일 뿐이고 수면 아래에는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개성군은 궁궐을 드나들며 흥청들과 자주 어울렸고 그 과정에서 여러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성군의 여색 탐닉은 그 자체로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은 나라였고 특히 왕족은 백성의 도덕적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수신제같이 국평천하, 즉 자신을 닦고 집안을 바르게 한 후에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조선의 기본 이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족이 궁궐의 기생과 간통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다면 어떻게 백성들에게 도덕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개성군의 행실은 왕실 전체의 권위를 떨어뜨렸고 나아가 성리학적 질서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조정 신료들이 개성군을 여러 차례 탄핵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개성군 개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기강과 도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사람의 일탈이 전체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개성군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일소류는 국문하라고 명령했지만 정작 개성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왕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극명한 이중잣대였습니다. 같은 죄를 저질렀지만 신분에 따라 처벌이 달랐습니다. 권력 없는 여인은 감옥에 갇혀 국문을 당했지만 권력 있는 왕족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연산군이 개성군을 이처럼 비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연산군 자신도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흥청들을 궁궐에 불러들이고 향락에 빠진 것은 다름 아닌 연산군 자신이었습니다. 개성군을 처벌하는 것은 곧 자신의 행태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유흥을 즐기는 동반자이자 서로의 비행을 묵인해주는 공범관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왕과 왕족의 결탁은 조정 신료들을 더욱 좌절시켰고
국가기강은 갈수록 무너져갔습니다. 개성군의 여색 스캔들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타락을 넘어 연산군 시대 조선 사회 전체의 부패와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법과 도덕이 권력 앞에서 무력해지고 왕족의 특권이 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개성군이 살았던 시대의 민낯이었습니다. 개성군의 행실이 이토록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연산군의 비호 때문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개성군을 특별히 총애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혈연적 친밀감입니다. 개성군은 성종의 아들이었고 연산군에게는 이복 형제였습니다. 연산군이 자신의 생모 윤씨의 폐출과 사사 문제로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에 대한 각별한 감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개성군이 연산군의 방탕한 생활에 동조하고 함께 즐기는 동반자였다는 점입니다. 흥청들과의 유흥, 기강 없는 생활 등은 연산군 자신의 행태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개성군은 어쩌면 연산군에게 있어 함께 향락을 즐길 수 있는 편한 상대였을 것입니다. 연산군 2년 1월 2일의 기록을 보면 연산군의 이러한 태도가 잘 드러납니다. 개성군이 삭제의 헌관으로서 병을 핑계로 향축을 받지 않자 연산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성군의 병이 그리 대단하지 않은데도 향을 받지 않으니 심히 불가하다. 무른 나무는 반드시 북돋우고 가꾸어 주어야만 잘 자라는 법인데 개성군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모두 교만하고 어리석은 종들 뿐이니 누가 그 옳지 않은 것을 바로잡으랴. 이 말에는 개성군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그를 감싸려는 의도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연산군은 개성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병이 있다고 말하므로 국문할 수도 없으니 버려두고 의원을 보내어 문병하도록 하라며 결국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문제적인 삶을 살던 개성군은 1504년 26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사망 일자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가 요절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실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사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방탕한 생활이 건강을 해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개성군이 죽은 1504년은 연산군 10년으로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2년 후인 1506년에는 중종 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폐위되었으니 개성군은 조선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 중 하나를 살다 간 셈입니다. 그의 묘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송전리에 조성되었습니다. 개성군은 첨정 원치의 딸인 안성군 부인 원주 원씨와 혼인했습니다. 원씨 부인은 개성군보다 오래 살아 1535년까지 생존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다만 개성군은 첩에게서 딸 한 명을 얻었습니다. 이 서장녀는 조인각과 혼인하여 조계우, 조계하, 조계은, 조계주 등 네 아들을 낳아 외손자들을 두었습니다. 개성군이 후사 없이 죽자 성종의 친형인 월산대군의 둘째 손자 이유를 양자로 들였습니다. 이유는 계린군에 봉해졌으며 개성군의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계린군 이유는 중종식의 인물로 정치적으로는 대은 세력에 속했습니다. 대윤은 윤원영의 형 윤원로를 중심으로 한 세력으로 소윤인 윤원영 일파와 대립했습니다. 15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났을 때 계린군은 왕위를 찬탈하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사형당했습니다. 계린군은 연양군, 금양수, 운양수, 정양군, 은양군 등 5 아들을 두었습니다. 위로 세 아들에게는 후사가 없었지만 넷째 정양군과 5째 은양군에게서 10여 명의 손자가 태어나 후손들이 크게 번창했습니다. 정통상으로는 계린군이 개성군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파는 개성군파라 불립니다. 하지만 실제 혈통으로 보면 성종의 친형인 월산대군의 직계 후손들입니다. 이 때문에 개성군파 후손들은 매년 월산대군의 기신제에 참석하며 의경세자와 인수대비의 경릉 재앙 때도 종원관을 맡습니다. 개성군파는 대대로 무과급 제자를 많이 배출하여 무림군파, 덕흥대원군파와 더불어 전주 이시문중의 3대 무관 집안으로 손꼽힙니다. 정양군의 후손들은 제주도에, 은양군의 후손들은 경기도 고양시에 주로 거주하며 오늘날까지 번성하고 있습니다. 15대 손 중에는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인물인 이덕구도 있어 개성군파는 조선시대뿐 아니라 현대사에도 족적을 남겼습니다. 개성군 이순의 삶을 돌아보면 왕족으로 태어난 특권이 오히려 그의 인생을 망친 측면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총명했던 그가 성인이 되어 방탕한 길로 접어든 것은 주변에 제대로 된 교육과 훈계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산군도 지적했듯이 개성군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모두 교만하고 어리석은 종들 뿐이었습니다. 왕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감히 충언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개성군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정 신료들이 여러 차례 탄핵하고 간언했지만 연산군의 비호로 인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권력의 사유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나아가 국가기관까지 해이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성군의 삶은 특권의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권력자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왜 필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왕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위에 군림하고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결국 그의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개성군 이순은 1478년에 태어나 1504년 26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조선 왕조실록에는 그의 문제적 행적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역사의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총명함이 무색하게 방탕한 삶을 산 개성군, 왕족의 특권을 남용하고 기강을 무너뜨린 개성군, 그러면서도 연산군의 총애를 받아 처벌받지 않았던 개성군. 그의 이야기는 권력과 특권이 어떻게 한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개성군 자신은 후사가 없었음에도 양자로 들인 계린군을 통해 그의 이름은 전주이시 개성군파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실제 혈통은 월산대군의 후손들이지만 개성군이라는 이름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 후손들과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개성군 이순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특권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권력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한 사람의 타락을 막기 위해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